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이라는 화두를 꺼낸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밝힘에 따라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초부터 파장을 몰고 온 사면론 집중 분석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30%를 넘겼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60%를 넘겼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한 코로나 전수검사에서 12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확진자가 1,08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수도권에만 적용해온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오늘 자정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경북 포항에서 가로 20m, 세로 80m 길이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매년 집안 침하 현상이 나타나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김영미 전 장관의 집이 있는 일산 서구였습니다. 우리 집은 5억이면 산다는 김 전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뉴스A 조수빈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최고위원을 설득에 나섰지만 반발에 부닥쳤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제동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이 대표는 일단 통합이 중요하다며 계속 설득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에 대해 여권 내 비판이 커지자 설득 행보를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최고위원들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이 대표가 먼저 언급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언급한 뒤 이 대표가 사면을 거론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지적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당과 충분한 사전 논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에서 사면에 대해 조건을 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이 먼저라는 겁니다. 또 대통령의 사면을 제안하는 시점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사면 제안은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는 오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습니다. 통합의 방법이 꼭 사면이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중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설에 대해선 그런 일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반성부터 하라는 얘기가 나오자 친이, 친박계 모두 발끈했습니다. 왜 조건을 거냐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면이 진행된다면 당사자가 어떤 입장이든 표명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친이, 친박계 인사들은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이란 사면 조건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사면을 하겠다면 두말 없이 사면하는 거고 사면하기 싫으면 많은 거지. 반성을 하려면 잡아간 사람이 반성해야지. 잡혀간 사람이 뭘 반성하라는 겁니까? 또 다른 의원은 사면의 조건을 내건 것은 결국 사면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사면 건의를 언급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친박계 한 의원은 사면을 조건을 달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가 스스로 꼬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은 사면을 받으려면 항복선언을 하라는 거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친이 친박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사면에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다만 입장 표명에서 반성이나 사과의 표현을 넣을지, 발언의 수위는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두고 조만간 내부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재판받는 사람에게 반성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서 사면을 두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때까지 사면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면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당내 계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면 이슈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네, 이렇게 새해 벽두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송찬욱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송 기자,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한 대로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반발이 심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낙연 대표가 그래도 사면을 계속 추진할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면 논의는 계속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간담회 직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오랜 충정을 얘기한 것이다. 소신이라는 의미로 뜻을 굽히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설득 첫날부터 최고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발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의 상황은 제동이 걸렸다기보다는 진통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게 4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네. 여권이 사면 이슈를 들고 나와서 정략적인 차원에서 꺼낸 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여권에게 비판적인 이슈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추미애, 윤석열 갈등, 또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관심은 조금 줄이고 대신 야권에게 민감한 이슈, 사면에 대한 관심은 커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슈를 전환시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사면하기 전에 반성부터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이걸 두 전직 대통령이 측근은 반발을 합니다만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선 두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논란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얘기들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보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 재임 시절의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바가 있고 이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게 아직 반성이란 조건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은 알 수는 없는데요. 조만간 접견하는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들이 만약에 아까 민주당 요구대로 반성이나 사과의 뜻을 표명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사면을 과연 할까요? 신년 기자회견 때 입장이 어느 정도는 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오는 14일 전후 신년 기자회견을 지금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사면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아마 누구보다도 제 전임자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네, 물론 1년 6개월 전 얘기지만 사면 가능성을 들었다시피 완전히 닫아놓진 않은 겁니다. 게다가 14일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형이 확정되기도 하는데 다만 이 시기가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면에서 변수는 또 여권 지지층의 반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입장 표명에도 지지층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사면은 늦어지거나 아예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자, 저희가 잠시 후 신년 여론조사 결과도 전해드릴 거지만은 이낙연 대표랑 이제 여권에서 대권 경쟁을 하는 인물이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사면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네, 일단 이재명 경기지사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입장을 밝히는 건 사면권을 지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이 지사 측에게 물었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동반되지 않는 사면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반성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미니 대선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석 달 남았습니다. 범야권부터 달아오르고 있죠. 여권 심판론이 먹혀든다고 판단해서일까요? 출사표 던진 후보들이 정말 풍년입니다. 본선에서는 야권 단일화가 승패를 가를 텐데요. 우선 안철수 대표 몸집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범야권 인사들이 속속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만 김선동, 이해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6명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포함하면 최소 1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가 유력시됐던 홍정욱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불출마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자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안철수 대표는 기세를 몰아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입니다.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달 서울 마포구에 캠프를 차리고 참모진 영입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입당에는 부정적입니다. 대신 선거에 임박해 국민의힘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여랑여랑 이민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처음으로 뭔가를 받아들였죠. 성적표입니다. 네. 새해 첫날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어떻습니까? 리얼미터가 새해 첫날이죠. 1일과 2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1%로 리얼미터 조사치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떨어졌군요. 부정평가는 61.7%로 역시 리얼미터 조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네. 지금 더 나빠진 성적표를 받아든 셈인데 대통령도 연일 개각도 하고 참모진도 교체하고 국정 쇄신을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보였거든요. 지난 연말 인적 쇄신이 몰아쳤었죠. 네. 청와대는 추미애, 윤석열 갈등 국면을 정리하기 위해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했을 땐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죠. 예.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별창은 국토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당부했고 30일에는 추미애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31일에는 유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하며 2020년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론 악화를 아직까지는 막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반면에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도 조사를 했는데 이건 상황이 좀 다르군요.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 상황은 좀 다른데요. 윤 총장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전주보다 6.5%포인트 오른 30.4%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지지율이 30%대에 오르며 다른 후보들과 격차를 벌였는데요. 같은 리얼미터 조사지만 의뢰자는 달랐습니다. 2021년 이제 시작이니까요. 예. 청와대든 대선 주자든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성적표든 언제든 바뀔 수 있겠죠. 네,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성적표만 의식하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지금 물러나기로 했는데요. 더 바빠졌다고요?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게 지난달 16일인데요. 네. 이후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교정 업무를 총괄하는 추 장관이 분주해진 겁니다. 통상 사의를 표명한 장관은 후임자 취임까지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데 추 장관은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인지 최근에 현장 행보가 부쩍 늘었습니다. 네, 지난달 29일인데요.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를 처음 찾은 데 이어 31일에는 수원과 인천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어제는 동부구치소를 다시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잠시만요. 위치 활동으로 자꾸 이렇게 푸는데 운동도 못하고 면역체를 떨어지고 이들 전체를 한번 확진자
확진자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추 장관도 이례적이지만 사과를 2차례나 할 수밖에 없었죠. 네, 추 장관은 교정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틀에 걸쳐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게 지난해 11월 27일인데요. 이 전후로 추 장관은 코로나 방역보다는 윤 총장 징계에 더 집중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윤 총장 갈등으로 사의까지 표명한 추 장관이 교정시설 코로나 문제만큼은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열왕야랑은 유종의 미로 정해봤습니다. 원래 추 장관이 사의를 표할 때 퇴임하고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언급이 되었는데 지금 여러모로 상황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로 가보겠습니다. 5차 전수검사에서 12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총 감염자가 1000명을 넘겼습니다. 이제 수용 인원 10명 중에 4명 넘게 코로나19에 걸린 겁니다. 긴급 현장 대응팀이 오늘 급파됐지만 첫 확진이 나오고 37일 만이라 긴급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색하긴 합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84명. 어제 실시한 5차 전수조사 결과 수용자 125명, 구치소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돼 어제보다 126명 늘었습니다.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중 121명은 동부구치소 소속이고 나머지 4명은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강원 북부교도소로 옮겨졌다가 어제 확진됐습니다. 동부구치소의 수용자만 놓고 보면 당초 전체 수용자 2,419명의 43%가 감염된 겁니다. 여기에 광주교도소와 서울구치소 등의 확진자까지 합치면 전국 교정시설 감염자는 1,108명에 이릅니다. 방역당국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긴급 현장 대응팀을 투입했습니다. 역학조사관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실무자들로 구성된 대응팀은 수용자 중 밀접 접촉자나 비확진자의 수용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확진 수용자의 병원 이송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들어갈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동부구치소 비확진자는 다른 교정기관으로 옮길 예정이라며 도시락 급식 등으로 남아있는 수용자 간 접촉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한 달 넘게 지난 시점에서 긴급 현장 대응팀을 투입한 것을 놓고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렇게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쏟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정원을 초과해서 재소자를 과밀 수용한 게 한몫을 했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확진자를 구치소 밖,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 밀집도야 낮추겠지만 그러다가 도망가면 어쩌나 선뜻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정현우 기자입니다. 교정당국은 서울 동부구치소의 수용 밀도를 낮추는 게 집단 감염 차단의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치소의 밀접 밀폐 구조를 바꾸기 힘든 상황에서 수용자 수를 줄여 밀집도를 떨어뜨리려는 겁니다. 음성 판정 수용자는 다른 지역 교도소 등으로 옮기고 동부구치소는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해 밀접 접촉자와 경증, 무증상 확진자 위주로 수용하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교정당국은 한 발 더 나아가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자도 구치소 밖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석 허가를 받았거나 형 집행이 정지된 확진 수용자가 1차 검토 대상입니다. 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외부에 별도 다른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형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진 건 20여 건 중 8건에 불과합니다. 가석방 대상자도 이르면 오는 14일부터나 출소가 가능합니다. 수용자들을 일반 생활치료센터로 옮길 경우 도주 우려와 함께 인근 주민의 반발도 걸림돌입니다. 교정시설이 아닌 장소로 재소자를 옮기는 데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해 교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주말이라서 검사 건수가 같이 줄었기 때문에 며칠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구치소 말고도 집단 감염이 쏟아진 곳으로는 요양병원이 있죠. 그동안은 감염자가 나오면 통째로 격리를 해서 역시 애타는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방역당국이 뒤늦게 격리 방식을 바꾼다곤 하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최근 이틀간 60명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확산세가 거세지자 광주시는 확진자 중 일부 고령 기저질환자를 비호남권 병원에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환자 등 36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57명으로 지난달 11일 이후 23일 만에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건수가 평일의 3분의 2 수준인데다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호트 격리된 전국 요양병원 14곳에서 한 달간 발생한 확진자 수는 1000명 가까이 됩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요양병원 안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병원을 통째로 격리하는 일명 코호트 격리 조치를 해왔는데 병원 내 감염을 막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뒤늦게 격리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 확진자 그룹과 비확진자 그룹 중 하나의 집단은 외부 병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간병이 필요한 많은 수의 고령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아야 해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방역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됐던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고 아예 원천적으로 한 그룹을 밖으로 빼는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2주 간격으로 실시하던 비수도권 요양병원 종사자 전수검사도 수도권처럼 1주로 단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나라들의 민낯을 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국에 마스크 벗어 던지고 서로 밀착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불법 파티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빼곡히 서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2,500여 명이 모였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도 거리 두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프랑스 서부 브리타뉴 지방의 한 대형 창고에서 열린 새해 맞이 파티 현장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참가자들은 돌을 던지고 경찰차에 불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무려 36시간을 마시고 논 참석자들,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7명을 구속하고 1,200여 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는 우리 돈 18만 원에 이릅니다. Infractions Covid ont été constatées pour participation à un rassemblement interdit, pour non-respect du couvre-feu, pour non-port du masque.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70만 명, 사망자는 6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웃나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 한 창고에서도 200여 명이 참석한 불법 신년 파티가 발각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참가자들이 충돌했고 파티는 40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경찰은 참가자 모두를 기소할 계획이고 파티를 주최한 3명은 최대 8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플로리다 리조트에서도 500여 명이 노마스크 송년회를 즐겼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입장료만 100만 원이 넘는 이번 행사엔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빠졌지만 두 아들과 측근 변호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중국 선양은 미국 인구 800만이 넘는 대도시죠.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양시는 한국을 다녀온 확진자 때문에 바이러스가 번졌다면서 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10만 명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베이징 성예란 특파원입니다. 도로 곳곳에 출입을 차단하는 철제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운전자들은 막힌 길을 피해 황급히 운전대를 돌립니다.
중국 선양시에서 최근 열흘간 2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시정부는 주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사실상 외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지난해 11월 말 한국에서 입국한 60대 중국계 여성에서부터 감염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2주 격리 후 추가로 열흘이 지나서야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그 사이 A씨의 남편과 외손녀 등 일가 친척들이 감염됐고 A씨가 다녀간 5개 병원 관계자들이 줄줄이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는 해당 여성을 향한 비판의 글도 퍼지고 있습니다. 당장 선양시는 해외 입국자들의 경우 기존 14일 호텔 격리에 더해 일주일 더 자택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제약업체인 시노팜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출국 예정자와 냉동식품 검역 종사자 등이 우선 접종군으로 지정됐습니다. 我们接受这个行业以前很害怕，现在很幸运，第一批打的这个疫苗，现在感觉心情很激动，也很放心了。 중국 정부는 다음 달 춘제 전까지 5천만 명의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2020년은 바이러스와 싸우다 통째로 일상을 잃어버린 한 해였지만 한편으로는 영웅의 의미를 되새겨보기도 했습니다. 의료진, 연구진, 그저 집에 콕 박혀있던 시민까지 모두가 인류를 구하는 영웅이었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차단된 뉴욕 타임즈스퀘어 볼드롭 행사장. 지난해 150만 명이 모였지만 올해는 공공병원 의사와 피자 배달원 등 39명과 그 가족들만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The special VIPs, the heroes of 2020, 40 first responders and essential workers and their families are out here.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장으로 향하는 이들. You know that there's a risk. 2020년 한 해는 악몽이었습니다. 10 hours later, and there's still just as many ambulances. They don't stop coming. We try very hard, but no matter what you do. 코로나19 감염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휴식은 사치였습니다. Avanza ormai dal 18 marzo non si è mai fatto. Quindi ci vorrebbe. 환자를 돌보다 감염돼 목숨을 잃은 전 세계 의료진은 1,400명이 넘습니다. So I've had COVID before. I was the first employee to get it here. And if this is COVID, I'll be the first to have it for the second time. 마스크 영웅도 있습니다. 입이 보이는 투명한 마스크를 개발한 이탈리아 시민은 기사 자귀까지 받았습니다. Grazie a quelle mascherine un sordo riesce a leggere il labiale molto facilmente. 미국 테네시주 한 병원의 수간호사. 백신을 맞고 소감을 발표한 뒤 일어서다 이마를 손으로 짚더니 쓰러집니다. 바늘을 보거나 생각만 해도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코 속에 뿌리는 백신도 개발 중입니다. They're going to help us get through the pandemic. This is why we wake up and come to work every morning, right? Is for the opportunity to do things that can help save lives, that can help better humanity. 이스라엘의 한 병원에선 화이자 백신 도착 소식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손을 잡고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It's a happy day. I hope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virus. 지난해 말까지 백신 접종자는 980만 명, 78억 명의 지구촌 인구를 고려하면 0.12%에 불과하지만 인류는 조금씩 집단 면역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60% 정도가 접종을 마치는 9월쯤 마스크 없이 신학기가 시작되고 12월엔 온 가족이 모여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독일에선 집에만 있길 바란다며 이런 광고도 만들었습니다. Unsere Couch war die Front und unsere Geduld war unsere Waffe.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이들이 결국 코로나19를 물리치는 영웅으로 기억되리라 믿습니다. The hero says, I will, when others say nothing at all.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Good job. 세계를 보다 김민지입니다. 네, 포항에서는 철강 공장 뒷마당이 3m 가까이 푹 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년 전 지진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포항 시민들은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공장 뒷마당이 건설 공사 중인 것처럼 뒤집혀 있습니다. 공장 바닥 아래 있던 집안이 그대로 드러나 작은 절벽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포항 철강공단의 공장 뒷마당 집안이 3m 가까이 꺼져버린 건 그제 오후. 가로 20m, 세로 80m, 축구장 4분의 1 넓이의 집안이 침하되면서 그 위에 지은 공장 창고 2동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이 꺼지면서 바닥에 깔아놨던 아스팔트 포장은 이렇게 떠버렸고요. 그 위에 있던 컨테이너는 당장이라도 넘어질 것처럼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수년 전 가동을 멈춘 공장이라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포항시는 응급 복구 작업에 들어갔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화 시킨 상태에서 집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보강 공법이라든가 공장 뒤쪽 하천에서 진행된 배관 설치 공사로 집안이 약해지고 토사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지진의 공포가 생생한 포항 시민들은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또 일이 또 벌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무서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싱크홀이나 또 집안이 꺼졌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놀라죠. 사고 원인이 규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시민들의 걱정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부부싸움 끝에 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또 70명 넘는 사람들이 지하 유흥업소에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사건 사고 강경모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치솟고 희뿌연 연기가 자욱합니다. 불길 사이에서 대형 굴착기가 건물 구조물을 걷어냅니다. 이게 조립식 건물이라 소방차가 계속 물을 뿌려도 안 꺼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비가 들어와가지고 부시면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1시쯤. 밤에 자는데 경찰들 가서 막 깨우더라고 불났다고. 급하게 빨리 대피해서 전화기도 못 가게 나왔었는데. 화재 발생 2시간 만에 불길은 잡혔지만 부부가 살던 집은 모두 타버려 건물 전체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불로 집주인 49살 황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황 씨가 아내와 다툰 뒤 인화물질로 불을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유흥업소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가자 대형 룸이 나옵니다. 테이블엔 술병들이 널려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3분쯤 부산의 한 지하 유흥업소에서 몰래 술판을 벌인 현장을 급습한 겁니다. 당시 업소에선 70명이 음악을 들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20대 자가격리 대상자 1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항 인근에선 침몰한 어선 32 명민호 선장 55살 김모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명민호가 침몰한 지 6일 만이자 지난달 31일 발견된 73살 조리장에 이어 두 번째 실종자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이 가상화폐는 1년 동안 5배 올랐습니다. 주식시장도 돈이 몰렸죠. 코스피는 9달 동안 2배나 올랐고요. 수백 %씩 폭등했다는 개별주도 쏟아졌습니다. 코스피 3000시대 전망도 나옵니다. 시중에 이렇게 돈이 도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도 주식도 실물 경제가 좋아져서라기보다는 영혼까지 끌어모은 개인들의 돈을 먹고 몸집이 커졌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성장률은 제자리인데 빚낸 투자, 그러니까 빚투만 늘어난다면 어떨까요? 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 넣고 돈 버는 게 당연한 사회, 어떤 모습이 될까요? 100년 전쯤 소설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금을 캔다고 콩밭 하나를 다 잡쳤다. 돈만 있다면야 그까짓 콩은. 너도 나도 금을 쫓다가 먹고 살 터전까지 들어 엎었던 황금광 시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돈의 광풍은 재현되고 있습니다. 성장을 멈춘 시대, 부의 막차라도 올라타려고 몸부림치다가 우리가 함께 먹을 과실까지 메마르고 있진 않을까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네, 또 지난 한 해 돌 곳 없는 돈은 부동산으로도 몰렸습니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비교적 안 오른다던 일산마저 지난달 아파트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요. 집값을 잡겠다던 장관의 발언이 결과적으로는 동네 집값에 불을 붙인 게 돼버렸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도 있죠. 수도권에도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언 당시에도 김 전 장관이 사는 아파트는 이미 실거래가 5억 원을 넘었습니다. 해당 발언 후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와 127제곱미터가 한두 달 만에 1억 원 넘게 뛰며 신고가에 거래됐습니다. 34평도 지금 6억 2천 실거래되고 막 그래가지고요. 가격은 많이 올라갔어요. 인근 또 다른 아파트는 6달 만에 2억 원 오른 9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 가격을 갈아치웠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일산 서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5.54%로 부산 강서구와 세종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비규제 지역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던 김포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자 일산으로 수요가 몰린 겁니다. 김포, 파주도 다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래도 고양시, 우리 일산으로 다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아온 일산이 김 전 장관의 발언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일산 지역은 규제가 좀 덜한 데 비해서 또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그 반사 이익과 부동산 시장 이상 과열로 경기 일산까지 풍선 효과가 번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올해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달라집니다. 혹시 전기차 뽑고 싶은 분들은요. 이어지는 안건우 기자 리포트 보시고 계획을 세워보시죠. 40대 남성 이모 씨는 사촌 동생을 따라 조만간 테슬라 전기차를 살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 샀는데 그 보조금 혜택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유지비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감면이 크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전기차로 바꿀 거예요. 올해부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부가세를 뺀 공장도 가격이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대 차량은 보조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고 9천만 원을 넘으면 못 받습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을 싹쓸이 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테슬라 모델 3의 경우 5천만 원대 하위 모델은 1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지만 6천만 원 넘는 중간급과 상위 모델은 보조금이 지난해 반토막이 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구매 희망자들 사이에선 6천만 원 아래 차량을 산 뒤 보조금을 받고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대당 1억 원 안팎 낀 테슬라 모델 S와 X, 아우디 이트론과 벤츠 EQC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대 기아차의 아이오닉과 코나, 니로는 공장도 가격이 4천만 원대라 상관없지만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전기차 모델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대중화가 되려면 중저가 모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들을 하는 거고 세계 각국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는 각 차량 제조사로부터 가격을 받은 뒤 정확한 보조금 액수를 산정해 1월 말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매서운 한파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엿새째 중부지방에는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출근길까지도 추위는 계속되다가 낮부터는 기온이 잠시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8도로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1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나 더 높겠는데요. 모레 오후부터는 다시 북극발 한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수요일 아침 서울은 영하 11도, 금요일에는 무려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파 속에 이번 주는 눈 소식도 잦습니다. 먼저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3cm 미만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또 수요일부터는 영동과 영남을 제외한 전국에 또다시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호남 서해안과 제주는 주 후반까지 눈이 길게 이어지면서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채널A는 2021년 신년을 맞아 오늘 밤과 다음 주 일요일 밤 두 차례에 걸쳐서 신년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잠시 후 밤 9시 20분에는 1편 보수를 말한다가 100분 동안 방송됩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는 2편 진보를 말한다가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